네, 마켓 인사이드. 오늘은 하이자산운용의 주식운용본부 김영진 이사 모시고 지금 시장의 현안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김 이사님, 지금 뭐 시장이 이제 1940선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뭐 여기가 이제 하단선이다. 올 때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근거들이 있다라는데, 김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시장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시장 자체는 뭐 어느 정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위기 사항이 아닌다라고 보면은 기업의 본질 가치, 내재 가치, 그러니까 PBR 밸류에이션 놓고 봤을 경우에 PBR 1배 2013년도 전체 자산을 갖다가 놓고 봤을 경우에 지수대로 환산해버리면 대략 1940대 전후, 그러니까 36에서 한 45 정도 그 전후가 PBR 1배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위기 상황들, IMF를 맞았다든가 2008년도 금융위기, 2010년도 재정위기, 이러한 위기가 왔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0.8배까지 좀 밀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국면이 그러한 큰 위기 상황이냐? 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지수대로 놓고 봤을 경우에 1940대 요 정도 수준은 일단 PBR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바닥은 맞는 것 같다. 다만 추가적인 조정 부분들이라는 것들은 수급의 요인들에 의해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은 추가적인 조정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강한 매수적 장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 없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벌써 제목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사실은 주가가 아주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좀 인정해주는 수급 주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 달은 외국인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이 이유와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로 전환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김 이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원화 환율이 과거 이제 1,060원대에서 1,020원대까지 급격히 좀 내려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환율이 뭐 내려갔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엔 조금은 아이러니컬하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원화 절상,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1,050원대에서 1,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5%의 환차 이익이 나는 거지 손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이 그 가격을 유지하더라도요. 그렇죠. 이익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은 파는데 환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서로 지금 모순인 거죠. 그러면은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결국 원화 환율이 떨어져서 매도했다. 이 얘기는 아니고 결국 리스크 회피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태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러시아하고 유럽 간의 어떤 긴장감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에 의해서 유럽 경기가 당초 점진적인 어떤 회복이라는 부분들로 염두에 두고 있었었는데 유럽 경기가 다소 지금 완만하게 조금 회복하는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조금은 리스크고 더불어서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분기 때 7.4%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3월달 수출입 데이터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좋은 경제 성장, 좋은 지표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회피적인 측면에서 이머징 시장에 대한 매도, 과거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왔던 자금 자체가 최근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다시 재차 선진국으로 조금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원화 절상, 그러니까 환율의 하락 부분들은 그런 외국인의 매도세라기보다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그다음에 재정수지의 어떤 건전화 이런 부분들이 환율의 절상 효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되짚고 가보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는 오늘 이제 간밤에 새벽에 나왔던 좀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께서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은 오락가락하지만 오늘 나왔던 수출입 지표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러한 것은 그럼 외국인의 어떤 매도, 이머징 마켓에서의 어떤 탈출을 좀 이제는 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1,022원까지 떨어졌고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1,000원대까지 갈 거냐 말 거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외환 당국의 어떤 의지 부분들이랑 좀 결부될 수 있다. 최근 1,020원까지 떨어지면서도 외환 당국은 지금 관망하는 자세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환율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란 부분들은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은 뭐 더 이상 내려가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면은 예. 환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 지금 점진적인 해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적인 측면 자체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철수단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했듯이 우크라이나 사태 어떤 확전이란 부분들 갖다 결코 보고 있는 사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유럽 경제 쪽에도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면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도 점차 해소될 개연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마지막 중국의 GDP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진짜 3월 달에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정도 나왔는데 당초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정도니까 개선은 되지만은 마이너스권에 놓여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나왔던 그 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수출 같은 경우는 플러스 0.9%, 수입 같은 경우는 플러스 0.8% 정도 그렇게 나오면서 중국 경기도 조금 이제 완만한 회복 쪽으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어떤 2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했던 1분기 GDP 7.4%보다는 다소 좀 하향된 한 7.2% 정도 전후가 나올 걸로 보여주고 있고 예. 이러한 지표 자체는 그 6월 말 7월 정도, 7월 달 정도에 나온다라고 보면은 중국의 GDP 데이터 결국 국내 주식 시장의 큰 방향의 어떤 턴은 미국의 어떤 견조한 성장, 유럽의 바닥을 따지고 점진적 회복 이런 가운데서 중국이 언제 바닥을 찍고 회복할 거냐가 국내 주식 시장의 어떤 큰 줄기를 갖다가 변화시킨다라고 보면은 현재 중국 2분기 GDP가 나오는 시점인 7월. 그 정도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아까 이제 이머징 마켓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요즘 브라질 증시 움직임이 다시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멕시코도 괜찮아지고 있고, 인도는 뭐 사상 최고치 지수 계속 경신하고 있고, 동남아 증시도 괜찮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한국 증시 쪽이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중국 쪽하고의 매칭된 부분 때문으로 그 원인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브라질도 중국하고의 영향력이 아주 없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나쁘다는 브라질은 움직임이 좋은데 좋다는 한국 증시는 안 움직이니까 이게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예. 이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시장 자체는 글로벌리제이션,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국가와 생산국가가 나눠지다 보니까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경기 좋아지면은 낙수 효과에 의해서 이머징 국가들도 대부분 다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2010년 조금 후반 2011년까지 왔는데 2011년 이후서부터는 한국은 1990에서 1900대에서 2000때 거기서 박스권을 갖다가 지난 3년간 계속적으로 오는 뭐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낙수 효과가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조금 변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미국의 어떤 소비 국가에서 중국의 생산 국가가 트랜잭션, 그러니까 수출입을 통해서 중국 경기도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2008년대 미국발 금융위기, 2010년대 유럽발 재정위기가 일어나지다 보니까는 로컬라이즈 미국은 미국 내에서 스스로 이제 성장하는 그 자생적으로 경기 회복을 갖다 창출해내고 있고 유럽은 유럽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을 창출하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의 어떤 경기 성장 자체, 경제의 어떤 성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머징 국가로 낙수되는 효과가 다소 좀 덜하게 나타나는 거고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굉장히 가깝게 있는 실질적으로 같은 로컬 국가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이라기보다는 유럽권에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인도, 터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로 경기의 회복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한국은 외국인의 시각 쪽에서는 중국과 같이 지금 이제 결부해 놓고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로컬라이션을 갔던 경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의 어떤 낙수 효과가 아직은 지금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낙수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려고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 자체가 적어도 4%대 이상의 성장들이 섞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합쳐서 그 정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2011년 이후부터 2013년대까지 세계적 경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됐고 올해 정도에 이제 4%에 근접한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경에는 4%를 좀 상회한다라고 보여지면은 올 하반기 이후에 유럽과 미국의 경제 성장 이러한 부분들이 이머징 국가에 보다 더 확산되는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여지면은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는 2분기 말 3분기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열정적으로 아주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면 만약 코스피 지수가 7월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2분기 GDP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된다 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박스권이 뭐 1950에서 2000 그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면 되나요? 큰 그림은 이제 1950을 갖다가 기준선으로 해서 아래 위 100 정도,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밀린다고 보면 1850까지 정도 밀릴 수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940 정도가 실제로 PBR 1배지만은 어떤 유동성, 수급의 힘이라든가 일시적 어떤 리스크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나타난다고 보면은 한 아래로 한 1850까지 정도 우리가 극단적인 케이스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로는 당분간은 2150 정도, 2050 정도까지 지금 상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단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아래보다는 위로 좀 열릴 가능성이 좀 많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국면에서 적어도 5월달, 6월까지는 1900에서 2000을 사이에 두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지금 보여주고 있고, 1940까지 밀렸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린다고 보면은 5, 6월 정도 보면 박스 하단권에 있기 때문에 뭐 강하게 들어오셔도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마켓되는 이슈를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이 기존에 좀 지수가 잠시 꺾기 전까지는 이 코스피 대비해서 좀 상승률도 높지 않았었습니까? 아무튼 개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보니까 우리 김영진 이사께서는 또 이게 커버하고 있는 섹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에 대한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말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놓고 봤을 경우에 작년 말 코스피 지수는 2005로 끝났고요. 작년 말 코스닥 지수는 495 근방으로 끝났습니다. 500 이하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40에 가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0에 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지수는 작년 말, 그러니까 올 연초 대비로 놓고 봤을 경우에 3%에서 4% 정도 마이너스 돼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로 놓고 보면 1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이제 코스닥에 대한 어떤 그 오버밸류, 조금은 부담스러운 국면까지 온 거는 분명히 맞고, 그럼 그동안의 코스닥이 왜 계속적으로 갔냐? 앞서도 얘기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닥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집권 2년 차에 썼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이제 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도 상생이란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우호적인 정책 부분들이 좀 많이 또 표출되고 많이 나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과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좀 코스닥 시장에 단기 큰 폭의 좀 랠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 국면을 놓고 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해서 3%에서 4% 정도 마이너스, 코스닥은 10% 정도 올랐다고 치면은 두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율은 지금 15% 언저리까지 나온다고 보면은 일부 조금은 오버슈팅에 대한 과열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들이 코스닥의 조정을 갖다가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됐고, 이러한 가운데서 전체적인 이머징 시장의 어떤 불안정한 리스크 자체가 외국인의 매도세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자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 중국의 무역 지표를 봐도 그렇고 뭐 중국의 향후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가정하에 지금이 거래소에서 대중국 관련주,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조선 이런 종목, 업종들을 좀 투자를 할 만한 적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중국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그 업종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재, 산업재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데이터 2분기 GDP는 1분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5월, 6월로 놓고 본다고 치면은 아직까지 2분기 GDP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거든요.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아직 소재 산업재 중국의 경기가 바닥을 찍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혹 잘 모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시기는 조금은 좀 뒤로 미루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원달러 환율을 놓고 봤을 때 1,020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오히려 1,060원대에 수출했던 기업
이 1,020원대 수출한다라고 보면은 수출은 40원에 지금 이제 마이너스 손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시면은 수출 관련주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이제 1,020원대 환율인 상태에선 수출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수입을 많이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코스트가 다운될 수 있는 음식료라든가 음식료 원재를 수입하는 음식료라든가 철강석을 수입하고 있는 철강 아니면은 대부분의 수입해갖고 발전하고 있는 유틸리티 업종들 이런 업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더 우호적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중국 관련주들, 중국의 데이터를 확인한 7월달 이후에 오히려 중국 관련주들은 약간은 좀 뒤로 미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진 이사 방송 중에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승석 대표께 좀 그 의견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 코스닥은 코스닥 다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루이비통 제품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이 코스닥은 우리 꿈과 희망을 안고 있는 시장이고 사실 그러한 것들 수익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좀 먼 미래에 보는 건데 좀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다 대고 자꾸 잣대를 들여대는 건 아닌가. 전문가 앞에서 이제 문자를 쓰게 되면 건방지게 제가 네, 건방졌습니다. 근데 좀 가끔가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거래소가 1부 시장, 2부 시장 있었죠. 그랬었죠.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근데 우리가 코스닥은 코스닥 벤처 일반부 그렇죠. 나눴었고요. 이제 코스닥 자체를 좀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측량하는 식으로 보니까 이 코스닥이 못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우리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주자고요. 뭐 저희가 못 움직이게 하려고 해서 못 움직이겠습니까? 이거는 시장은 뭐 정확하게 팩트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참 어렵네요. 시장 접근하는 게. 마지막으로 김민희 기자께 이제 지금 거의 얘기 나왔는데요. 이제 좀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당분간 적어도 한 5월, 6월 달까지는 1,900에서 2,000 정도의 박스권 트레이드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최근 원달러 환율을 놓고 봤을 경우에 1,020원대까지 하락한 원달러 환율을 감안해 놓고 보면은 수출 주도형 산업보다는 내수 중심의 산업 이런 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하이자산운용의 주식운용본부 김영진 이사와 얘기했습니다. 오늘 전문가 앞에서 조금 제가 죄송합니다. 문자 썼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